예, 오늘은 보강 수업으로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발달 심리학은 무엇을 연구하는지 살펴보면, 일단 발달의 개념은 간단해요. 우리가 어머니의 모체에서 수용되는 순간부터 사망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발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어른과 아이의 심리적 과정은 사실 기본적으로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같다면 어떤 심리적 과정이 같고 다르다면 어떤 과정이 또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음, 살펴보는 게 발달 심리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발달이라 하면 신체 발달을 비롯해서 운동 기능, 감각, 지각, 정서, 성격, 사회성, 도덕성, 이런 영역들이 다 발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영역들의 발달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발달 심리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달의 정의와 연구 대상들은 연령 증가에 따라서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심리적 변화들을 얘기하고요. 낮은 수준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진전되어 가는 것이 발달의 사전적 의미라고 한다면, 전문적인 의미로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구조와 기능에서의 변화, 특히 이제 상승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30대 한 중후반 정도까지는 상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흔히 발달이라고 하면 이런 상승적 변화만을 생각하지만,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40대 이후에 어, 성인기와 노년기에 걸쳐서 기능이 쇠퇴해가는 과정, 즉 하강적인 변화 부분도 다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달에서는 상승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하강적 변화의 부분까지도 다 같이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체 심리적 변화들이 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발달 심리학에서의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달 연구의 목적이라는 것은 연령이 변화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연령별 신체적, 심리적 특성들에 대한 설명, 또 상황적 조건이나 요인에 따른 발달 경향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발달 심리학을 통해서 발달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즉 몇 세가 되면 이 정도의 발달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느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그에 따르는 어떤 교육과 치료까지도 살펴보게 되는 게 바로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유아기 아동기의 발달 모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유아기의 어, 처음 단계인
태아기, 신생아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기의 특성들을 좀 알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태아기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어머니의 모체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태아기 시기고, 그 모체 안에 있는 시기에도 외부 환경의 요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 심리적 뭐 긴장이나 불안감 등이 심하게 되면 그 모체 안에서 있는 태아들한테도 정서적인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태아의 신체 발육에도 분명히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물이나 흡연, 심한 음주로 이어지는 그런 상태는 어린아이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뭐 정신지체 또는 기형,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신생아 시기에 그 신생아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되어 왔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신생아는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또 누가 자신을 보살피는지를 학습하게 되고, 또 그에게 애착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라는 것들도 많이 밝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태아기와 신생아기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반사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사라는 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사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찾기 반사라는 것과 빨기 반사, 잡기 반사. 찾기 반사는 신생아를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젖꼭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요. 특히 이제 머리를 돌려서 젖꼭지를 찾는 거죠.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사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빨기 반사는 얼굴에 닿는 건 뭐든지 자꾸 빨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고요. 잡기 반사 같은 경우도 뭐 손에 어떤 물체가 닿으면 강하게 잡는 그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자기 주변에 조카들이나 아니면 늦둥이 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기들을 좀 볼 기회들이 있죠. 그럴 때 실제로 한번 손을 아이한테 쓱 갖다 대면 손을 강하게 잡는 경우가 나타나고, 또 얼굴에 갖다 대면 바로 그냥 빨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 기질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타고날 때부터 어느 정도 기질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질은 또 개인차를 보이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아기 아동기의 지각 발달 특성을 보면 일단 시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부모님들이 그런 것도 구입하기도 하고 선물을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모빌이라고 해서 아이들 눕혀놓고 그 위에 움직이는 그런 모빌을 달아주면 유아들이 그 눈동자가 그런 모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물론 신생아들은 성인만큼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형태를 지각하고 인간의 얼굴을 재현할 수 있죠. 그 인간의 얼굴을 재현한다는 것은 그 인간의 얼굴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얼굴을 돌리잖아요. 그게 이제 낯가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평상시에 돌봐주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아닌 사람을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리와 깊이 지각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 원근이죠. 가깝고 먼 부분을 어느 정도 어,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물체의 움직임을 지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지각 같은 경우는 평평한 이 면에서 그 평평한 몸보다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밑이 낮아져 있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어, 깊이 지각을 잘 못하고 그 높이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갔을 때 두려움을 못 느껴요. 깊이 지각이 없게 되면. 그래서 그 6개월 이하의 아기들은 시각이 불완전하고 신경계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깊이 지각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연속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물체가 어떤 대상이 눈앞에서 사라져요. 그죠? 공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아기들 앞에 놔두고 있다가 굴려갖고 장롱 밑이나 의자 밑으로 들어가면 그 물체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상 지각이고 대상 연속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오감각을 통해서 역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이러한 감각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 감각들과 상당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다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형태제인이 그 바로 어떤 모습이나 외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84년도하고 88년도에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유아들이 더 정교화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나가고 부분적으로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지식의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지각에서 운동 경험의 역할이라는 것도 보면 아이들이 6개월 이전에만 해도 깊이에 대한 두려움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초기에 경험하는 깊이 지각은 두려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기어가다가 분명히 지금 더 가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 자기가 지금 기어가고 있는 면과 조금 낮아진 면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게 바로 깊이 지각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시각 절벽이라는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유아들로부터 이렇게 실험을 한 사례가 있어요. 6개월에서 14개월 정도의 아기들은 이렇게 유리 절벽입니다. 여기 유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밑에가 비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손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선을 오게 되면 더 이상 아이들이 진전하지 않아요.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밑이 떨어져 있다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게 바로 깊이 지각이 이미 형성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초기에 이제 지식과 관련된 발달 특성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탐색 행동과 인지 발달 측면을 보면, 삐아제가 주장한 부분이 바로 발생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그 지적 능력의 발달을 발생 인식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환적 행동을 보인다. 그래서 유아가 행동을 하고 그 행동 결과가 또 다른 행동을 보이게 하는 그런 연속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그 순환 행동이 제대로 발달되게 되면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고요. 스키마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도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정신적 초벌 그림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인들은 완전한 어떤 스키마를 형성시킬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유아기 때는 완전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초벌 그림의 형태로 형성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상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그 물체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그 물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근데 이제 삐아제가 이렇게 단계론으로 발생 인식론으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반박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 다른 연령의 유아나 또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유아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 그게 꼭 그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조금 반박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삐아제의 발달 단계론을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동들의 이제 추론 능력과 사고 능력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이 시기에는 자기중심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게 돼요. 자기중심성. 그래서 어린 아동이 그 타인의 관심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아는 것이 자기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부분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만 거의 추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야기하거나 결과를 그 앞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과관계 추론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가설적이고 연역적인 추론도 11세 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아동들한테서 보전 개념은 사실은 형성이 안 됩니다. 보전 개념이 뭐냐 하면 물질의 표면적인 모습의 변화, 외형의 변화가 그 물체의 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비커를 통해서 실험을 했죠. 동일한 형태의 비커를 물의 양을 똑같이 맞춰 놓고 한 비커의 물을 이렇게 얇고 긴 비커로 이동시켰을 때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양에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보존 개념은 그 이후에 형성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보존 개념 실험을 통해서 이 시기에는 보존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지 구조의 발달을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해서 피아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와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 그 네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중간에 좀 끊었다가 다시 녹화를 하느라고, 잠깐 중단을 시켰었어요. 이어서 이 네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 단계는 감각 운동기, 그리고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이 네 단계는 이제 감각적 운동기가 출생부터 2세까지가 감각 운동기라고 하고, 전 조작기가 2세부터 7세까지예요.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가 7세부터 12세, 형식적 조작기가 12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감각 운동기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실제 행동에 국한된다. 그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에 그대로 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유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전조작기에 들어가면 좀 상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표상을 할 수 있는 스키마를 형성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스키마가 형성되는 것은 그 이후에 새로운 추론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형식적 조작기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2세 이상이니까 중학교 시기부터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 조작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사실 가역적 사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 각각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감각 운동기는 바로 대상 연속성에 대한 개념을 획득하는 시기다. 전 조작기에 들어가면 일단 표상적 사고를 할 수 있고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 자기가 보는 게 거의 다죠. 그리고 가역적 사고를 못하니까 비가역적 사고를 하는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역적 사고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그 유리구슬컵 같은 경우 비커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뭐 컵 두 개가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는 가늘고 더 긴 것을 C라고 할 수 있죠. 근데 B를 C에 넣었다가 다시 B에 넣으면 A를 그 사실은 C에 넣었다가 다시 B에 넣으면 A하고 B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켰다가 다시 되돌리면 그게 똑같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가역적 사고라는 거죠. 거꾸로 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덧셈을 해서 이 5가 나왔고 5에서 3이라는 걸 빼면 2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역적 사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환성의 원리라는 것은 뭐 수조작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게 되고, 유리컵의 높이와 넓이를 비교 통합해서 보정 개념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단계가 바로 반항성의 원리를 가지게 된다는 거고, 상보성도 마찬가지로 관계적 사고나 비교 서열화의 기본이 되는 원리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 전에는 가역적 사고를 못했죠. 비가역적 사고를 하고 보정 개념도 형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 즉 초등학교 시기, 초등학교 한 1, 2, 3, 4학년
뭐 3, 4학년까지의 시기에는 논리적인 사고도 할 수 있게 되고 가역적 사고도 가능해지고요. 보정 개념도 획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양수, 길이, 무게, 부피, 넓이에서 외모가 달라져도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획득하는 게 보정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 분류도 할 수 있고 서열 조작도 가능한 시기가 바로 구체적 조작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조작기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이후 시기를 얘기하겠죠. 추상적 상징 체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는 시기다 라고 볼 수 있고, 가설적 사고도 역시 변인을 조작하고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지 능력과 관련된, 지각 능력과 관련된 측면을 살펴봤고요. 사회성 및 정서 발달인데, 이 사회성 및 정서 발달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사회성 및 정서 발달 같은 경우가 성인이 된 이후에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이후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요새 그 사회 문제 같은 것들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소시오패스다, 그죠? 그런 어떤 사회성 측면에서 범죄 행위가 나타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는 부분이 이 유아기 때 사회성 및 정서 발달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비롯되는 측면이다라고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아기 때 어떤 사회성 발달은 애착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비라는 학자가 애착의 연구를 전문적으로 많이 한 학자고요. 그 이전에 신체 접촉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할로우인데, 그 할로우가 어린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천으로 어미 인형을 만들어 놓은 것과 날카로운 철사를 엮어서 만들어 놓은 먹이가 있는 그런 어미 인형을 만들어 놨을 때, 이 어린 원숭이가 어느 어미 인형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접촉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니, 이 먹이가 있는 철사 어미 인형은 먹이만 잠깐 먹고 떨어져요. 근데 이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서 만든 어미 인형한테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안겨있는, 앉는 그런 모습이 관찰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린 원숭이가 어미한테 형성하는 애착에 더 중요한 변수는 먹이가 아니고, 그죠? 먹이가 아니고 이 부드러운 천으로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그 어미 인형한테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접촉 위안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어린아이한테. 그죠? 그래서 이런 미성숙한 유아의 신체적 성장에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기질과 성격 특성의 발달 특성도 보면, 뭐 기질적인 건 타고날 때부터 어느 정도 형성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생물적, 생리적 특성이고요.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를 봐도 그렇고, 기질이 존재한다는 것도 입양아 연구, 그죠? 입양과 가족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쌍둥이 아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쌍둥이도 태어났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쌍둥이들이 동일한 성격이 아니라 다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질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 성격의 경우도 동일한 발달 경험을 했더라도 사실은 아이마다 다르게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도 분명히 형제 간에도 기질적인 측면이 분명히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격적인 측면도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양육 방식에 따라서도 틀릴 거고 양육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적인 측면은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지만, 성격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애착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유아기 때 이 애착 행동의 어떤 초기 표현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죠. 그래서 애착 행동이 나타나는 부분은 그 친숙하고 안전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도.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안전한 곳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 아이가 안정감을 찾고 웃음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있게 되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과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평상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애착이 분명히 다르게 형성되고 그런 대상들한테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죠. 낯선 상황 검사라는 걸 통해서 바울비가 애착 행동에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동과 안정적으로 애착되지 못한 아동 간의 다른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 애착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실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사회 정서 발달 단계를 가지고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생후 1년부터 해서 2년, 3세, 5세, 6세 이후에서 사춘기까지 청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 해서 그때마다 이 사회 심리적인 안정감과 위기감을 동시에 다 획득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것이 제대로 잘 돼서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구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신뢰감이나 불신감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후 1년 시기 그 사이에. 그게 바로 유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애착을 형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정말 본인한테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신뢰감을 형성시켜 주느냐, 그런 사람이 없느냐에 따라서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율감, 의욕감도 그렇고요. 생후 2년까지. 그래서 거기 자기 통제감, 자기 효능감이 생길 수 있느냐, 수치감이나 자기 의욕감이 형성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고요. 창의감과 죄책감도 마찬가지고 근면감, 열등감, 정체감, 혼미감. 그렇게 이제 청년기까지를 보내고 나면 성인 초기에는 친밀감과 고립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년기 이후에는 생산감과 자기몰입, 통합감과 절망감, 이런 것들로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릭슨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단계별 특성들을 정리해 놓은 학자의 주장이고요. 근데 이 주장이 사실은 프로이트의 발달 관점하고 좀 차이가 크지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발달, 성격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프로이트는 사실은 정상인이 아닌 그런 심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에릭슨은 건강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해서 그런 이유들을 탐색하고 삶의 투쟁을 알아내려고 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서로 간에 다르죠. 그죠? 대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삶의 원동력을 특히 이드라고 하는 원초화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 모든 것이 출발점이 원초화, 본능적인 부분이죠. 무의식을 강조하고. 근데 에릭슨은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생물학적 힘보다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보면 신뢰감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시기에 애착을 형성시킨 대상과의 상호작용, 그죠? 그리고 부모들과의 상호작용,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이트와의 완전히 다른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이트는 사실은 우리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에릭슨은 사회와 과정이 중요하고 그런 사회의 관련성을 전제로 해서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능동적인 존재감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와의 어떤 관계성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이트와의 차별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 아동기를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로 들어오면 우선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반응에서 예전과는 다른 확연한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기 초기 사춘기를 보통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갈등과 불안과 긴장이 수반되는, 그게 바로 이제 우선 신체적인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그 시기에 놓여 있는 그 청년과 소년과 소녀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라고 보는 거죠. 뭐 키나 몸무게도 급속하게 변화를 일으켜요. 물론 그건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시기에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가 중학교 때는 좀 떨어지고요. 늦춰지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성장이 늦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주 불쑥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변화 측면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신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보여요. 그 외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본인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씁니다. 뭐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 신체 변화 중에서도 생리적인 성적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생식기에 성숙이 이루어지고,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그리고 성장 급등이 시작하고 나서 성적 성숙이 시작되고 그런 징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2차 성징이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신체 중에서 특히 성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채모, 뭐 가슴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소년들도 그렇고 소녀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심리적 결과와 밀접한 거는 바로 어, 청소년들 같은 경우, 소년들 같은 경우는 발기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소녀들은 월경 현상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시기가 예전에는 중학교 이후에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시기에도 많이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워낙 그 예전보다 영양분 섭취도 좋아지고 발달이 빨리 일어나서 조숙화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성적 행동이라는 건 바로 생식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적 성숙이 많이 빨라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고, 예,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요. 그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뭐 중학생 소녀가 아이를 출산해서 뭐 버리고 도망가고,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많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정말 뜻밖의 출산을 하고 나면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정말 인생의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런 뉴스 나온 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어,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서 본인이 키우지 않을 것 같으면 뭐 그런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갖다가 맡기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 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등장해요.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적 행동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만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성교육도 받았을 거고 또 지금은 이미 그 시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접어들었고 초기 성인기에 접어든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잘 충분히 공감들을 하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청년기 발달의 신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부터 사회, 성격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